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렇게 되면 박수봉 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선호투표제는 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이 안 된 게 이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되긴 했습니다. 아, 의결이 되긴 했고, 네. 아 반대로 반대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것으로 의결이 부결됐다. 됐습니다. 부결됐다는 부결이 정확하게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이게 좀 백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크게 보면은 원래 선호투표제는 친청계에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뭐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죠. 결선 투표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모 친청계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결선 투표로만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 우리 물론 박 이제 기자님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선호투표제는 조금 불리하고 지금 전황 자체도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선호투표제는 뭐 예를 들자면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흔쾌하게 양보를 한 건 아니고 우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어쨌든 구두로는 받아들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으로 뽑는 거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 청년 최고를 실제로 선출직으로 뽑는 게 네. 친청계 입장에서 전대 치르는 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대 치르는 것보다 제가 모 친청계 의원한테 들은 설명은 뭐냐면은 지금 구조를 보면은 친청계에서 넣을 수 있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2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명.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민수, 최민희, 그다음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명 정도에서 2명 정도를 넣을 수 있다라고 두세 명 보고, 정도 당선권이다. 네. 그리고 9명이 지도부가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된다라고 쳤을 때 2자리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가반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최고위원만 그만두면 줄 사태로 그냥 지도부가 붕괴가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명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기본적으로 막고 당대표의 의결권을 보장하려면 9명 중에 5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지금 현재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되니까 5명으로 딱 안정되는 구조거든요. 안정된다기보다 턱걸이의 느낌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최고위원을 당선시킬 정도의 여력은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을 줘버린다, 선출직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이 정민철 후보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주자군 중에서 네. 좀뭐 뉴 이재명이나 친명 쪽 후보라고 청년 최고위원 중에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넷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5명이 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동장치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를 전 대표가 됐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제동장치로 쓰는 의미가 있고 플랜 B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 최고위원 4명을 5명을 친명계 쪽에서 확보한 다음에 네. 지도부가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인다. 이러면은 뭐 의결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 아주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만 총사퇴해가지고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 나도 이 청년 최고위원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자리를 그냥 줄 수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바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건 해석인데 그 실제 뭐 그렇게 오갔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투표제는 주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막는 걸로 받고 뭐 이런 정도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일단은 해석이 그런 나오고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나오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옆에 이제 박수봉 항상 기자의 바쁘셔.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선배가 좀 아는 것과 좀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체로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국회 주변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기 빠터한 것 같다. 마타한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 삼선 중진 의원도 저한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리고 28년 총선 승리, 30년 대선 승리인데 그 목표 아래서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그 감정 싸움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룰만 하더라도 뭐 이러면 좋으니 저러면 좋으니 그리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그 이제 손익 계산을 하고 있는데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뭐 대세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가끔 보면.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첨예하게 이게 지금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늘 봤던 양상이에요. 아, 우리가 숫자 그렇지. 싸움하는 논리들. 네, 그렇잖아요. 네. 뭐 그때 이준석 지도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있었던 김기현 지도부 뭐 지속적으로 내내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윤석열 정권이 꼬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큰 틀에서 민주대연합 정신에 따라서 큰 힘을 모아서 하나로 단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표 계산해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불안한 지도부의 구성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는 중진 의원들이 많더라. 네. 우리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그 논의 흐름들 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예,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들한테 큰 하늘을 논할 수 없다. 아무리 우물안 개구리의 넓고 큰 하늘을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되지. 네. 그게 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숫자 노름을 하는 거지. 장윤선 기자 말대로 민주대연합 논쟁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민주대연합이 네. 큰 하늘이야. 큰 하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대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권의 새로운 다수파를 형성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렇죠. 다수파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한쪽에는 단단한 어떤 개혁의 교두보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든다. 뭐 이런 거라면은 하나의 어떤 큰 하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논의는 무슨 논의냐 하면은 일종의 왜 저 학교에서 책상 중간에 선 거 놓고 여학생, 이거 남학생.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지우개 반 자르고 이런 거. 그 조금 넘어가면 뭔 문제가 있는데. 지우개가 반 잘려.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이게. 네.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이거 갖고, 뭐 이걸 갖고 뻐터를 하고 뭘 이걸 양보한 결과라고? 이게? 아니 근데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네. 결선 투표, 선호 투표가 사실은 정말 우리 공직 선거 제도에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도입할 때는 안 하던 제도였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그 당직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전준위에서 도입하고 할 때 취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선 투표하다 당 쪼개진다. 당이 장작 쪼개지듯 딱 쪼개지면 어떻게 되는겨?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문재인 대표할 때 그 박지원 의원하고 해가지고 딱 쪼개고 나갔어. 그렇죠. 문모닝 할 때 국민의당으로 딱 쪼개고 나가버렸죠. 딱 장작이 쪼개지듯이 그렇지. 쪼개지니까 정의당이 국회 제3당에서 졸지에 제4당 돼가지고 한 칸 밀려서. 네. 그때부터 지옥이 열리더라고. 마이크가 안 와. 절로 다 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그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또 한 번 푸닥거리를 하면은 감정의 앙금이 쌓이고 분열의 소지가 커지니 이걸 한번 용광로처럼 녹여보자. 이게 선호 투표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취지가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논의의 핵심이자 본질이지. 그 제도의 본질을 따지는 게 핵심인데. 네. 이걸 하면서 당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런 리더십 경쟁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을 한번 써가지고 우리 안에 갈등을 한번 녹이고 통합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준희 의견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라고 만드는 기관 아니야 거기가? 그렇죠. 전대 그 룰을 정하라고 원래 만든 원래 기관이니까요. 그거 때문에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싸우는 거 보면은 저게 저기 우물 밖에 있는 대인이 보기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대인 대인 이제 김종대. 개구리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잔잔바리 개구리들. 저기 방랑자지. 방랑자가 보기에는 아니 지나가다 목이 말라서 본겨 우물 안에. 네. 보기에니까 우물 안에서 희한한 장면이 나와. 사투가 벌어지고 있어. 네. 생각지도 못했어.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취재하면 그러니까 1위 고민정 찍은 사람은 2위를 누구 찍을 건가? 궁금해하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1번 정청래를 찍은 사람은 2번을 누굴 찍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김보미 1번 찍는 사람은 2번 누구 찍을 거냐? 그러면은 김민석은 누구냐? 송영길은 누구냐? 대체로 김민석, 송영길은 2위가 비슷해요. 송영길, 김민석, 김민석, 송영길 서로 이렇게. 교차 투표. 네. 근데 이제 고민정을 1번 찍은 사람은 그럼 2번을 정청래 찍을 거냐? 그렇지 그래서 않다는. 궁금하죠. 네. 그런데 고민정을 1번 찍는 사람은 2번은 김민석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정 캠프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반청이라는 거죠. 고민정은 반청이다. 친문 반청. 이렇게 이제 노선을 정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청래를 1번 하면 그럼 누구 찍냐? 고민정? 김보미?
김민석 송영길은 절대 절대 아닐 거 아닐 아닙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각 캠프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정의 2위, 정청래의 2위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1, 2, 3위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 1위는 사실상 다 정해졌다고 보고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 군데 가서 이야기하면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오늘도 뭐 국무회의에서 좀 이따 뭐 이야기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막 던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던져진 또는 정부가 던지고 있는 수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총노선,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정신 구현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총노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후보가 서로 논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고민정 1번, 2번 누구 찍지 이런 계산만 하고 있으니 굉장히 협회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좀 답답해요. 아니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호투표제를 이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니까 아까 그 선배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네. 실제로 친정계 인사들을 만나보면 이 순위를 누구 찍는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선호투표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인사가 하더라고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다. 아. 그래서 이게 전략을 새로 짜면 되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조금 그 덧붙여서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선호투표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3명만 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위가 그렇지. 올라가게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뭐 고민정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는 없으나 않겠지만 네. 그냥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김송정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표가 이제 크게 좀 중요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도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친청계 쪽에서 좀 하는 얘기, 친명계 쪽에서 하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친명계에서 하는 비판은 뭐냐면 저 분명히 전에는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근데 왜 마음을 바꿨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다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구도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친명 쪽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다. 3명으로 하니까 불리해졌다라고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친청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지난번 작년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랑 치를 때 처음에 충청에서 오픈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픈을 해보니까 그 전에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한 면도 있었지만 막 그렇게 압도적일 거라는 예측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압도적일지 몰랐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당원들 많이 취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그렇게 그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그때 많이 그랬어요. 했거든요. 네. 근데 딱 순회 경선으로 결과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보니까 점점 그 상황이 압도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기는 거야? 그럼 다음엔 더 표가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 친청계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청계 쪽에서 하는 얘기는 김민석 전 총리가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잘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에 갇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방식은 결선 투표에 더 가깝거든요. 선호투표는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물론 디테일한 방식은 짜야 되긴 안정적이었지만,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쪽 지금 기세 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기선 싸움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선호투표는 가기로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당에서 정할 것이고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솔직히 청년 최고위원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전준희가 이제 어떻게 공개적으로 권고를 했는데 아까 무슨 뭐 빠터든 뭐든 간에 경우에 그렇죠. 따져봐야겠지만은 이게 지금 최고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2030 표심을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시그널을 줄지가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사실 친명 쪽 의원들 얘기 들어봤을 땐 청년 최고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에서 대변인했던 전은수 의원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그 청와대도 그렇고 부처 얘기도 들어보면은 최근에 한 달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 그 SNS에 보면은 네가 좋아 그 노래 부르는 맞아, 오정세 맞아, 씨 맞아. 그거 예. 이렇게 가발 쓴 것처럼 합성인지 가발 쓴 그렇죠. 건지 해가지고 네. 2030들 직접 전화하라고 하면서 2030들한테 이렇게 뭐 소구하는 그런 내용도 올리고 되게 지금 각 부처별로 엄청나게 쪼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선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청년 최고위원도 선출직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친명계 쪽에서 보고 있고 이건 되게 장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은 부결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안에서도 좀 엇갈림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해석은 일단 아까 바터는 저기 해석입니다. 이게 완전히 해석. 뭐 명시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일단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바터 가능성이라든가 어쨌든 부결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최고위원들이 수용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친청이든 친명이든 왜냐하면 지금 한 10여 명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5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청년 최고위원 1명 빼면은 원래 5등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4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 문이 좁아진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예측을 해보면 친청계 쪽에서 적어도 2명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면은 나머지 자리가 3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 하나 떼면 2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장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의원님도 이제 정당 활동을 오래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레지티머시 정당성을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거를 거쳐서 선출직으로 뽑히는 사람하고 지명해서 뽑히는 사람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순수 선출직이 아니라 청년 목 선출직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예. 이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청년이지만은 그 청년의 프리미엄 없이 완전히 이제 그 저 선출직에서 성과를 달성한. 근데 옛날에 이준석이 당 대표 나와가지고 딱 되는 거야. 나경원을 이기고 이럴 때 드라마틱하죠. 그게 오늘날 이준석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40대 윤석열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서사와 신화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 분리해가지고 선출직 청년위원이라는 것은 일견은 50% 만족하는 제도예요. 이 자체의 서사성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정치에서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의 소통의 통로를 제도화해 준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절반의 청년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청년 어떤 세대 정치를 기대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힘으로 내가 아주 박 터지게 그냥 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일어서서 내가 도전해서 이겼다. 외부의 어떤 특혜나 특권 없이 이럴 때 네. 청년은 더 그렇죠. 환호하고 열정을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의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꼰대들이 청년한테 한 자리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꼰대들이. 네.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 386이 886까지 하게 생겼어. 80대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면에서도 어떤 제도를 최고위원회에서 바꿔줘야 청년에게 그 공간이 열린다는 이 자체가 벌써 청년 정책 실패예요. 제가 이제 이 일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정민철 후보라든가 김영남 후보인지 연락을 제가 못 해봤고 정민철 후보 유력하다고 이제 말을 해줬는데 박수문 기자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혹시 이 청년 최고위원 몫이 선출직으로 안 생기더라도 자기는 최고위원 레이스 하겠다.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그 의원들과 건전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뜻을 표명하긴 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저는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최고위원 돼보겠다. 네. 네. 아니 그래서 한국의 맘단위가 되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선거 전문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 전문 정당화되고 있다. 아니 앉아가지고 계속 숫자만 세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건지 뭐 말로는 뭐 2030 청년 세대의
대해서 아픔을 껴안고 청년 정책을 해야 되고 주택 정책 뭐 무슨 뭐 자산 불평등에 대한 완화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2030 청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냐 이거예요. 여전히 객체고 대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올 거냐에 대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고민하고 이제 나오는 게 좋은데 과거에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 몫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김광진. 김광진. 김광민은 변호사고 네, 김광진 의원이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처음에. 국회의원도 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했었던 바 있어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렇게 신선한 제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티켓 시비. 왜냐하면 요새 청년들은 공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티켓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그렇게 들어왔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정정당당하게 다른 의원들하고 똑같이 도전해서 승리하겠다. 그럼 저는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특히 이제 민주당 정치에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 반대에 설령 좌절 또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족적이 청년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좀 이렇게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경쟁이라는 것이 공정한 상태에서 좀 돼야 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당원 구조라는 게 그 연령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인구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면 좋은데 우리 지난번에 선배랑 얘기 나눈 대로 실제로 20, 30대 당원이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지 못할 만큼 적다 보니까 청년층의 표심이라는 것이 이런 그 쉽게 얘기해서 우호적인 액션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자립적으로 과연 당선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보니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 4050, 60이라고 해서 뭐 40대는 40대 찍고 50대는 50대 뭐 찍고 그건 아니죠. 이거는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당원들의 어떤 저는 집단지성이 있다고 믿고 이분들이 정견 발표를 듣고 그의 태도 저는 인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향후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또는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요새는 막 인터넷으로 평판조회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 저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예,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의원님? 네. 뭐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세대별로 뭐 4050, 60이 많고 20대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청년이 그럼 뭐 20대 청년들이 다 청년 찍겠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내거는 정책, 컨텐츠 파워, 그리고 애티튜드 뭐 이런 거 인성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종합해서 당원들이 네. 평가해서 투표를 주는 거지. 뭐 나이가 똑같다 나이가 비슷. 저는 그렇게 투표하지 그렇게 어리석은 근데 사람들 이게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내가 쭉 여기서 저기 뭐 지켜보면은 이 각 당이 청년 정책 해가지고 나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건 야건. 맞아. 정의당은 청년 정책 그거 선거 때 딱 쫄딱 망했어요. 자선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아니 그거 포함해서 완전히 망했거든. 김종대 그런데- 의원님이 폐륜 정치라고 그랬었어. 취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건 야건 뭐 청와대 청년 비서관을 준다, 뭐 청년 최고위원을 준다, 뭘 해가지고 청년 지지율 오른 사례가 단 한 차례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왜 쟤만 특혜를 받느냐? 그런 왜 식으로 제가 하기 우리 때문에 네. 오히려 청년들이 반응이 더 이렇게 싫어해요.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기성세대하고 아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콜러오는 그게 주로 국민의힘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이준석, 류 이런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기 뭐냐 당 원로 실세들 보고 육모방망이 얘기하면서 그냥 후들러 패버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피를 철철 흘려다 자기가 당대표에서 쫓겨나잖아. 이거는 돼. 이거는 된다고. 그러는 사람 주변에서 거기에 지금도 뭐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중진하고 싸워요. 그 당은 청년 정치인이 허구한 날 싸웁니다. 허구한 날.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는 기성세대의 무덤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게 부정의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성세대의 연장으로서 제 아무리 뭘 저 별하별 정책을 다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밟고 가야 돼. 섹스피어의 헨리 8세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아버지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아들들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게 섹스피어가 3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의 자기 희생성 우리가 비켜주자. 그러면서 내려놓자. 이 자세 없이는 쉽지 않다. 안 돼요. 요즘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특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시원 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케어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평소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시원 의원은 비절개 모발이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라 자연스러운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인원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 문의 02533-5882, 02533-모발빨리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